지리한 싱가포르와의 통상교섭은 필리핀 대사로 부임하고 출장으로 계속되었다. 내가 120만 불을 우선 제의를 하고 우리가 설치하려는 그 대표부의 이름을 경제통상대표부로 그것은 합의를 했어.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싱가포르 측에서 시간을 자꾸 끌기 때문에 내가 한 사흘 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저쪽에서 교섭을 계속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나쁜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마닐라로 돌아왔어. 외교의 막전막후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결국 한국은 1971년 싱가포르와 통상협정을 맺는다. 그것은 3년여에 밀고 당기는 치열한 협상의 선물이었다. 이런 외교 교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초조해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간만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때가 되면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될 수 있는 신뢰라고 생각. 필리핀은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매년 유엔 총회에서도 필리핀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당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독재자로 변신하기 전이었다. 마르코스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윤석헌은 본부에 그 뜻을 전했지만 가타부타 회신이 없었다. 마르코스와 박정희 간의 알력 때문이었다. 인간만 회의 때 박 대통령의 개인이 마르코스가 정 오고 싶으면 아무 때고 들르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시오. 그러시더구만. 나중에 들으니 66년 베트남전 참전 7개국 정상회담 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혼자 온갖 쇼를 하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만 극진히 대접하면서 박 대통령을 부대접했다는 거야. 1969년 윤석헌은 군국 소환을 받고 귀국한다. 필리핀 주재 대사로 근무한 지 2년여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1969년 12월 8일 윤석헌은 외무차관에 임명된다. 윤석헌의 외무차관 재직기는 박정희의 철권 통치로 국내외로 시끄러웠고, 국제적으로는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공동성명 발표 등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가 비동맹 세력으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엔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외교와 통일 전략은 실현을 겪는다.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한 것은 외교관의 능력과 자질 향상이요. 우리 교육 제도가 암기 위주여서 그랬던지 외교관들이 이 창의력이나 판단 능력이 좀 취약했어. 그리고 표현력도 돌려내서 그들이 만든 문서를 그대로 외국에 내보내면은 나라 망신시킬 수도 있다고 염려했지. 윤석헌의 치밀한 스타일로 말미암아 당시 외무부 직원들은 결제 시 여간 조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차관 재임 시에도 그는 순방 외교를 펼치고 4년 2개월의 최장수 차관 기록을 세우며 1974년 제외공간으로 나가기로 결정된다. 마침 프랑스 대사가 공석이었다.
최규하 장관과 그 후임의 김용식 장관과 콤비를 이루며 한눈 팔지 않고 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무에 투철한 특유의 성품 때문이었다. (1974년 2월) 윤석헌은 파리로 출국해 프랑스 대사로 부임한다. 신임장 제정은 퐁피두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로 40여일 후인 3월 22일 이루어졌다. 퐁피두 대통령은 건강 때문인지 연설 없이 신임장을 접수했고 기념 촬영과 간단한 인사로 식을 끝낸다. 그날 프랑스 신문은 사진과 함께 한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 기사가 제1면을 장식했다. 국제사회는 와병 중인 퐁피두 대통령의 재기 여부를 주목했고 엘리제 궁은 퐁피두 대통령의 직무재개 사진을 제공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었다. 나의 신임장 제정이 사실상 폼피두 대통령이 건재하다는 증거가 되었어.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나의 친구 패터슨이 이 워싱턴 포스트에 난 폼피두 대통령의 신임장 제정 사진을 오려 보내면서 내가 세계적 인물이 되었다고 말했지. 그러나 열흘 만에 퐁피두 대통령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후 프랑스는 지스카르 데스탱 우익 정부가 출범한다. 지스카르 정부는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친한 정책을 계속한다. 그래서 나는 주로 경제관계 발전, 원자력 분야 및 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추진했어. 당시는 주불 대사가 포르투갈과 차드를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74년에 신임장 제정을 위해서 리스본에 갔지. 그런데 호텔에서 하루 쉬고 있는데 밤중에 총격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야. 스피놀라 장군이 토마스 대통령의 정부를 전복시킨 거지. 일단 파리에 돌아왔다가 50여일 후에 다시 갔지. 스피놀라 장군은 외눈 안경을 쓰고 단장을 짚고 다니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어. 수아레스 예상에게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해 달라고 그랬더니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모두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포르투갈이 한국 지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파리 주재대사가 포르투갈과 차드를 겸임하는 의견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윤석헌은 본부에 포르투갈의 상주대사를 설치하고 차드엔 아프리카 내의 공관장이 겸임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는 그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 조치했다. 또한 한국의 이상에 맞게 낡고 협소한 주불대사 공간을 프랑스 정부와 유럽 대사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때 윤석헌이 잊지 못할 일화가 있다면 1974년 유경수 여사가 파리로 경축식장에서 문세강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비밀리에 프랑스 지방도시에서 연수 중이었다. 조상우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박근혜 양을 서울로 보내라고 했어. 박양의 엄청난 충격을 생각해서 나는 아내가 동행하도록 조치했지. 서울에서 육여사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근혜 양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는 또 프랑스의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조야의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며 국제정세를 토론하고 한국 이해를 도모하며 친북 인사의 방안을 추선해 한반도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도록 노력한다. 석학이며 역사 철학가인 레이몽 아롱, 핵문제 전문가이고 군사 전략가인 갈루아 장군, 그리고 르몽드지의 주필인 앙드레 폰텐누와 친분을 맺고 아주 가까이 지냈어. 1977년 그는 카메룬 대사로 부임하는 최이석 대사로부터 모함에 빠진 것을 감지하는데
제 대사와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의 말이 얼마 전에 박 대통령과 몇몇 대사가 오찬을 같이 했다고 그래. 근데 그 석상에서 박 대통령이 파리의 윤아무개 대사는 그 아들이 이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고 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야. 세중이는 병역을 먼저 하겠다고 자진 입대해서 지금 낙하산 부대에서 공수부대에서 낙하 훈련을 하고 있는 참인데 누가 허위보고인지 모략인지 그러한 소리를 대통령에게 올렸다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박 대통령에게 서신을 올렸지.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내 편지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윤 대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김정념 비서실장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어. 윤석헌은 박정희와 각별한 인연은 없다. 굳이 인연이 있다면 그분과 키가 꼭 같은 거야. 일화랄까? 공관장 회의 때 한 번은 그분과 골프를 같이 친 일이 있었어. 긴장도 되고 해서 별로 잘 치질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10m 거리에서 펫을 했는데 그 공이 홀에 쏙 들어가 버렸어. 대통령께서 스코어를 챙기고 계셨던 모양이야. 내가 이겼다고 하면서 5,000원을 나에게 상금으로 주셨어. 나는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자꾸 주시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받아가지고 캐디에게 주었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너는 이제 출세하기는 틀렸다. 이거 놀려 댔지. 당시 소련의 코카서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를 앞두고 윤석헌은 또 하나의 병을 얻어 수술 중 사망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쓰고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다. 이때 윤석헌은 끝났다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전해진다. 그의 재임 시 한불 관계는 일취월장했다. 한불 간의 무역이 10배로 신장되고 원자력 발전 제9호, 10호 건설에 프랑스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주불대사 5년여 만인 1979년 윤석헌은 유엔 대사로 임명된다. 뉴욕으로 부임하기 위해 주불대사관을 떠나며 그는 당시의 소회를 시로 남긴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하는 주의였고 제3세계의 단합에 대해 미국 등 서구의 한국 우방들이 눈치를 보는 형국이었다. 소련과 중국, 동구라파가 제3세계를 선동해 유엔을 선전장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윤석헌은 제3세계와 꾸준한 접촉으로 한국 지지를 설득하는 한편 제3세계 외교에 있어 정권이 아닌 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본부에 유엔 개발기술훈련원의 설치를 건의했고 발트하임 사무총장과 남북 문제를 다각도로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발트하임은 남북대화 중재에 적극 나서지만 결국 북한의 거부로 무의로 끝난다. 본국으로부터 그를 불러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올 무렵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1.6이 터진다. 윤석헌은 이 소식을 접하고 착잡한 감회 속에 직무를 수행한다. 1980년 총회에서 한국 유엔 외교사상 처음으로 그는 다른 나라 분쟁에 대해 발언을 한다. 캄보디아 문제였지. 나는 분쟁 당사자들이 위한 평화 합의와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주장했어. 당시 국내의 정치적 격변을 그는 이국에서 걱정과 불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때 그는 짙은 허무의 시를 쓴다. 한 삶이 끝나간다. 곱게 단장하여라. 영욕과 고락이 다
지나가고 정멸 안식이 온다. 허무의 저 건너에 소생의 봄은 오는가. 1981년 12월 30일 윤석헌에게 주불대사 임명장이 날아온다. 기가 막혔지. 5년이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다니. 불란서에는 좌파 연합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미테랑 대통령이 되었는데 불란서가 북한과 가까워지는 그런 움직임을 나보고 가서 막으라는 거야. 불란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지목이 된 거지. 역대 정권은 분단을 정권 안보로 활용했고 북한의 고립책을 폈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한이 북한과 서방세계 간의 외교관계를 조약하는 입장과는 천양지차였다. 1982년 윤석헌이 파리에 부임했고 이어 노신영 외무장관이 방불 했다. 신임장 제정 전이기 때문에 대정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성사가 돼서 노 장관하고 같이 이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고 하니까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하였으나 박절히 거절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그 뜻을 전했어. 대통령이 문 밖으로 나와서 우리와 만났는데 노 장관이 이 북한과의 수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미테랑 대통령은 모든 나라와 친선을 도모하고 수교하는 것이 불란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나왔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보한 셈이 되었으니 말이야. 그때 정부에서는 비동적으로 당하는 이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불란서의 대북한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하자면 제2의 6.23 선언 같은 거를 하자고 하는 논이 나왔어.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경하게 보고했어. 이것은 패배주의다.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구라파에 적어도 5, 6개국이 북한을 승인할 것이고 이 추세는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윤석헌은 프랑스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카드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운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대사 소환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경제 협력의 중단이었다. 세송 외무장관 그리고 차관 담당 국장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실정을 몸소 느끼게 하였지. 그리고 엘리제궁의 그로스우브르 비서관이 북한을 승인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길래 중대 사태가 일어난다. 1982년 윤석헌은 겸임대사로 아프리카 섬나라 코모로와 지부티에서 신임장 제정을 한다. 그러나 당면과제는 프랑스의 북한 수교 문제였다. 83년 미테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점이 대두되어 한국은 프랑스와의 원자력 발전소 9, 10호 건설 계약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통보한다. 1983년 9월
일본 북해도 북쪽 근해 상근에서 칼 0075기가 소련의 미그 23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다. 윤석훈은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참석, 발언권을 특별히 얻어 소련의 만행을 준열히 질타했다. 1983년 버마랑군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이범석 외무장관과 이계철 대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윤석헌은 겸임 대사국인 코모로 공화국을 방문한다. 코모로가 북한과 수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였다. 결과가 좋았다. 윤석헌은 오랜만에 한가로운 마음이 되어 코모로에 펼쳐진 천연의 풍광을 보며 시를 짓는다. 현란한 대자연이 눈앞에 바싹 다가온다. 일천 색깔의 바다가 억만 물결 따라 춤추고 높고 넓은 하늘이 땅과 바다를 덮고도 넉넉하다. 산과 들의 초목은 왜 그다지도 다양하며 시꺼먼 용암은 스치는 잔물결이 간지러워 수줍은 듯 오히려 어여쁘다. 윤석헌의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4년 프랑스는 파리에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 대표부로 승격시킨다. 당시를 윤석헌은 이렇게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알아보니 명칭의 변경과 기능의 확대에 불과하고 수교를 위한 예비 조치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나 1984년 12월 말 정부는 윤석헌에게 귀국을 명한다. 사실상 외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문책 소환이었다. 1985년 1월 윤석헌은 귀국길에 오른다. 그는 비행기 속에서 난중일기를 읽었다. 가슴에 파고드는 구절이 있었다. 가보년 8월 29일 날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다니 이는 총구에 탄식할 일이다. 정운현 4월 19일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니 영전에 하직을 구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이하랴 어이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 또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귀국한 윤석헌은 본부와 청와대를 방문해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 관계까지 맺을 의사는 없음을 설명하고 불란서 수상을 초청해 직접 화격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서 동의를 받았어. 그래서 불란서에 돌아가서 파비우스 수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설명을 정부에 했지만 수상이 이 한국에 가서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윤석헌의 백방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파비우스 수상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서 불란서 정부는 한국민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15년여가 지난 2001년 현재 프랑스는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은 이때 치욕적인 수모를 겪었다. 내가 서울로 소환됐을 때 안기부에서 조사관을 파리에 보내서 나의 외교 실패를 조사케 했다는 거야. 그들은 내가 교민회에 돈을 많이 안 주고 또 칼기 격추 시에 소련 비난 홍보를 많이 안 했다는. 안기부 조사 내용은 사실무근의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이는 당시 주불대사관 이용준 서기관이 보내온 편지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대사님 이임 전에 공관에 출처가 미상인 돈 4만 프랑이 생겨서 대사님께서 상저외비로 쓰라고 하신 일이 생각나는지요. 감사관들이 제 서랍을 마구 수색하다가 그 돈을 발견하고는 희색이 만면하여 꼬리를 잡았다고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대사님의 청렴하심에 감복됐습니다. 저와 정혜웅 서기관이 대사님의 인품과 청렴하심에 대한 일정 연설을 한 후 대사님께서 관저 전화요금 내라고 맡기고 가신 200불 수표를 보여주었죠. 이 나라 역사에 이런 일을 할 만큼 청렴한 공관장이 과거든 미래든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니 눈물까지 어리더군요. 대사님을 모신 것이 그때처럼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살기등등하던 감사관이 태도를 바꾸었고 따라서 안기부측에 아무런 지적사항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주불대사 마지막 3년은 나에게 있어서 공적, 사적으로 시련기였어. 그는 정치적 외교관이 아닌 전문 외교관이었다. 따라서 당시 그는 적잖은 상처를 입었고 운명과 인생의 깊은 사색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때의 심정을 그는 3부곡으로 지었다. 1941년에 지은 시 정열의 꽃에 2, 3절을 추가해 곡을 붙이고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윤석헌은 외무장관에게 프랑스에서의 임무가 끝났음을 전하며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동의를 받는다. 그는 한불 외교의 공로로 프랑스 정부의 레종 도네르, 꼬망데르와 그랑도 피시의 국가공로 훈장, 한국 정부의 1등 수교 훈장, 광화장 등을 수여받는다. 마침내 윤석헌은 본부 발령을 받고 11년 만에 고국으로 회귀했다. 1985년 귀국한 윤석헌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이원경 외무장관의 자문과 국토통일원 통일대화본과 일원으로 병풍 역할을 하며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건의와 남북대화에 대한 고찰, 애무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등 3개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1985년 그는 유엔 가입 지지 교섭을 위해 코모로 등 아프리카 3개국, 1986년 비동맹 회의 대비를 위해 카메룬 등 4개국을 외무공직자로서 마지막 순방을 했다. 1986년 4월 23일 외무부 회의실. 윤석헌은 파란만장한 외무관료를 마감하는 퇴임식을 갖는다. 그는 공자는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하였는데 늦게나마 나의 천명을 완수하며 또한 즐기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라는 퇴임사를 남기고 영역의 외무부를 떠났다. 그의 퇴임에 많은 동료들이 경의를 표했다. 당시 홍순영 파키스탄 대사는 언행으로 보여주신 대사님의 모범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 스타일만. 그리고 정민 윤석헌 30여 편의 시와 음악을 창작하기도 한 그는 특유의 문화적 소양으로 국가 간의 외교 이전에 국민과 국민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외교의 첩경으로 삼았고 그것은 하나의 전범이 됐다. 우리 집을 윤영이 찾아왔었어요. 때나마침 집에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한시를 떡하니 적어놓고 갔어요. 이 한문시를 짓는다는 게 한문이 여간 도저해도 짓기 어려운 거거든. 그거 보고 상당히 그 재능을 새삼 친구지만
탈목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글 전형 논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는 원래 학자의 길을 소망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1986년에서 1992년까지 외교협회장직을 3회 연임하며 외교의 측면 지원과 함께 특이하게 한글 자모 넉자 부활을 주장하는 한글과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런데 한글 연구 논문 사상 유례 없는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학계의 검토가 요청된다. 하기 시습지 하면 부력 열화 그런 말이 그게 논어의 제일 첫째 글입니다. 배우고 때로 복습을 하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파이팅 그럽니다. 애들이 다 파이팅 그래요. 그렇게 파이팅이라든지 않거든. 그런데 쓰라면은 파이팅 그렇게 쓰고 쓴단 말이야. 파이팅. V자, Z자, 이 영어에 이런 것이 우리 글자로 그대로 표현하는 비슷한, 뭐 그대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표현하는 글자가 없다.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 넣으라 그거예요. 근데 우선 늑자를 없애버렸으니까 없앤 글자 중에서 이런 늑자를 없앴어요. 이거는 만국 발음부호에만 아주 약하게 말하는 이 글자가 있어요. 가령 이게 뭐냐면 항아리 방아 찌러 간다. 항아리 그러는 항아리 이 글자가 우리말에 쓰려면 이형을 두 개 쓰면은 그 음이 나옵니다. 항아리, 붕어, 방아, 고사이마스 그렇다고 고사이마스. 그를 이랬다고 삼각형을 썼다고. 이게 고사이마스요. 고사이마스. 그러니까 이거는 Z자를 여기다가 쓰면 된다 그거예요. 예컨대 영어의 F, G, L, V, Z 발음은 현행 한글로서 정확히 표기가 안 되므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폐지한 네 글자를 부활하고 F 발음은 피읍, 히읍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이론이다. 1987년 윤석헌은 제24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회 입후보하여 당선된다. 1950년 가입일의 유엔 전문기구 중 유네스코와 같이 정치성이 강한 국제기구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세계 외교가가 주는 신뢰이기도 했다. 1989년 윤석헌은 집행위원회에서 10억 문명 인구가 생존하는 현실에서 유네스코의 충천 사업은 문명퇴치에 있음을 역설해 1990년 세계문명퇴치회의 문명퇴치상으로 세종대왕상을 창설을 제안해 호응을 얻는다. 1986년 그는 대우 부회장으로 영입되었다.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대외무역에 대한 자문력이었다. 이 무렵 그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한다. 그것은 장남 세중의 죽음이었다. 1986년 11월 15일 파리에 있던 세중이 지방도시 빌리두에서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한 것이었다. 부부가 안성 고향의 선영을 찾았다. 부친은 윤석헌이 외교연구원에 근무하던 1967년 향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했고 모친은 1975년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 프랑스 대사의 재임 중이라 임종은 지키지 못했다. 세중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묻혔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든가. 세중은 파리에 있는 정치대학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기업 로레알사에서 근무하며 전도 유망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 아들이 32의 나이로 요절했으니 부부의 비통한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1993년 윤석헌은 일선에서 물러나며 정민재단을 설립하고 뜻있는 학문적 성과를 이룬 개인, 단체에게 정민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간의 수상자로는 이해복 회장의 대한언론인회와 소진철 원광대 교수 등이 있다. 윤석헌 그 선생이 사제를 털어서 만든 정민문화재단은 어떤 그 재벌이나 또 어떤 자산가나 또 어떤 권력층에서 만든 재단이 아니고요. 개인이 순전히 정제로 깨끗한 재산으로 사제를 털어서 정말 바른 백성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을 마련한 그런 정민문화상을 우리 문화 대한언론인에서 낸 편애책에 주었다, 받았다. 난 이건 아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변변치 못한 일에 대해서 상까지 주셔서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그 자극도 되고 또 긍지도 느끼고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고. 또한 정민재단은 그의 고향 안성에 있는 중고생들에게도 95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했어요. 역사는 무엇인가?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잇는 수레바퀴다. 그는 연변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중국에서의 한국사 연구를 내기도 한다. 이는 한국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희귀 논문으로 평가된다. 윤석헌은 나라가 바로 서려면 뜻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젊은 세대에게 교육을 받게 해줘야 하고 역사를 바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능력을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1993년 윤석헌은 70여 년의 족적을 정리해 먼 길을 후회 없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는 이 책을 발간한 의의로 20세기 한국 역사의 진실한 기록이 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숨가쁘게 국내외를 달려온 삶. 가족들은 외국 문화에 잘 적응해 주었다. 나리 개나리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동생을보다는 이게 애기 흉내를 내. 그래? 지선이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요새도? 이거. 지순이가 학교에서 저 바이올린 응. 그러니까 그 3학년 대표로 나가서 바이올린 그래? 이번에 했어? 네. 인빈 예술제 하고요. 응. 예술제에 나가서 응. 연주했는데 잘한다고 응.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응. 다른 아들 세욱은 일남 이녀를 두고 증권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고 두 딸은 일가를 이루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족적이 한이야 없을 수 없지만 윤석헌의 삶은 성공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거둔 결실을 전수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기도를 한다고 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인간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자신의 현재를 감사하다고 했다. 영원은 없다. 공허한 개념일 뿐 무한과 같이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한가? 현재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점, 절대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결코 잡히지 않는 것, 엄밀히 맞따지면입니다. 그는 나는 재주도 뛰어나지 못하고 노력도 부족하였으나 바르게 살고 나라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신조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회고하며 그 결과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더불어 유한한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미치는 것이 많으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고 부언했다.